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생각이 다르다 보면 부딪히는 일도 잦아지고 또 그만큼 감정 상하는 일들도 많아지니까요. 오늘은 가치관에 관련된 사연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오늘의 사연도 어떤 내용일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최근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한 돌싱남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연을 쓰려고 하니 좀 어색하네요. 솔직히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많이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이렇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용기를 냈습니다. 저와 아내가 처음 만난 것은 지인의 소개였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 자리에 함께 나왔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첫눈에 반했습니다. 외형이 딱 제 이상형이었거든요.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는 단아한 여자. 고리타분하게 들릴진 모르지만 당시 저의 이상형은 정말 저게 전부였습니다. 지금이야 전혀 아니지만 막 취직을 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후반의 저에게는 정말이지 상상 속의 그녀였죠. 그래서 평소에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행동을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헤어지는 자리에서 따로 연락하고 싶은데 기회를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죠. 그녀는 한동안 가만히 저를 보더니 제게 명함을 달라고 하더군요. 따로 연락을 하겠다면서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거절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저는 반쯤은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연락 꼭 달라고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헤어졌죠. 그런데 그 이후로 따로 연락이 오질 않았어요. 바쁜 일이 있나 보다 하면서 한 달 정도를 기다렸죠. 이쯤 되면 그냥 차인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친구 녀석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그 녀석은 그 여자친구와 이미 헤어진 상태라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았죠. 이대로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할 때쯤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주말에 서점 가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 종종 나갔는데 서점에서 딱 마주쳤죠. 먼저 알아본 것은 그녀 쪽이었어요. 저를 보면서 많이 당황하더군요. 저 역시도 갑자기 다시 만난 그녀를 보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곳에서 만날 수도 있군요 하면서 먼저 인사를 건넸죠. 그녀는 재미있는 우연이라고 하면서 서점에 자주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기는 하지만 정말 좋아하는 작가의 책은 사서 보는 편이라고 대답하고는 그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딱히 기분 나빠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더군요. 그녀는 좋아하는 작가의 신간이 나왔기에 겸사겸사 나왔다고 하면서 책을 보여주었어요. 재미있게도 그녀가 보여주는 책과 같은 책이 제 손에도 들려 있었고요. 그녀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히가시노 작가 좋아하시나 봐요. 저의 가장 최애 작가라고 밝히자 그녀는 자기 역시 추리물을 좋아해서 히가시노 작가의 작품은 모두 읽었다고 하더군요. 둘 다 추리 덕후라는 사실을 공개하게 되었죠. 좋아하는 취향이 같은 사람을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저는 시간만 괜찮으시면 커피라도 마시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지 않겠느냐고 권했습니다. 그녀는 흔쾌히 응해주었죠. 우리는 서점 건물에 있는 카페로 자리를 옮겨서 추리물에 대해 이야기를 한참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녀와 저는 참 닮은 구석이 많더군요. 추리물을 좋아하고 수사물 드라마를 자주 보며 셜록히언이라는 사실은 어지간해서는 잘 맞기 힘든데 말이죠. 우리 둘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말이죠. 한참을 떠들었더니 배가 고프더군요. 그녀는 저녁을 함께 먹자고 권해왔어요.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가자고 했죠. 평소에는 주말에 차를 거의 가지고 나가지 않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운전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녀에게 차도 있으니 먹고 싶은 곳이나 잘 아는 곳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단골 가게가 있는데 100% 맛을 보장한다고 자신 있게 말했죠. 차 안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근 읽었던 추리소설을 서로 권해주면서 잠시도 입을 쉬지 않았어요. 저녁까지 근사하게 먹고 저는 그녀에게 괜찮다면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크게 웃으면서 사실 저녁을 먹은 장소가 집 근처라고 했죠. 일부러 이곳을 골랐다고 말하며 웃는 그녀를 보면서 저 역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헤어지는 타이밍에 저는 함께 있는 동안 계속해서 묻고 싶었던 것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왜 연락을 하지 않았느냐고 말이죠.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사실은 그날 친구랑 2차 노래방 갔었는데 나오는 길에 명함을 잃어버렸어요. 뜻밖의 이유에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녀는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고의로 연락을 안 한 것이 아니라고 그 점은 믿어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명함을 주실 수 있느냐고 물었죠. 저는 명함 대신 제 폰을 내밀었습니다. 또 잃어버릴지 모르니 이번에는 전화번호를 남겨달라고 했어요. 그녀는 톡톡톡 가벼운 손놀림으로 번호를 찍더니 통화를 눌렀습니다. 곧 진동소리와 함께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보이면서 저장해 두겠다고 했죠. 그렇게 헤어지고 저는 다음날 집에는 잘 들어갔냐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 함께 보지 않겠느냐고 했죠. 그녀는 보고 싶었던 영화라고 하면서 자신이 예매를 하겠다고 되는 시간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공통 관심사를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그녀는 정말이지 저와 통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녀만의 독특한 캐릭터 해석도 좋았고요. 저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책을 읽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조금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흐르는 걸까 원망스러울 정도였죠. 이런 감정은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확 왔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서 서로 진지한 만남을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생각할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왜 그렇게만 길게 느껴지는지, 하루에도 몇 번이고 그녀에게 연락이 오지는 않았을까 확인을 하며 마음을 졸이고 있었답니다.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말이죠. 그날은 제게 있어서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하루였어요.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비슷한 취미 생활을 공유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변화가 있다면 우리의 이야기 주제가 조금은 달라지고 있다는 정도였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어느 날 저와 친하게 지내는 선배의 결혼식에 그녀와 함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선배는 결혼 이후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로 결정했다고 하더군요. 주변에서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한마디씩 하는데도 선배는 웃으면서 아기가 태어나면 육아를 혼자 할 자신도 없는데
여러모로 도움받을 수 있을 테니 더 좋은 것 같다고 자기는 원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물었더니 잠깐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우리는 근처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녀는 다짜고짜 저더러 결혼을 하고 나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 계획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솔직하게 말했죠. 잘 모르겠다고.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 적은 없었다고 말이죠. 그녀는 절대로 시부모님이든 친정 식구들이든 어느 쪽과도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면 완벽한 어른이 되는 것 아니겠냐고 하면서 양가 부모님들로부터 독립해서 우리만의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듣고 보니 지금도 직장 근처에 독립해서 사는데 결혼한다고 굳이 함께 살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는 정말 잘 맞는 것 같다고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그녀가 말하는 완벽한 독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더 물어봤으면 좋았을 것을 너무 후회가 됩니다. 당시 저는 그녀가 표현한 완벽한 독립이 경제적인 부분을 말한다고만 생각했었거든요. 하여튼 아마 결혼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도 그날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더 연애를 즐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저와는 반대로 그녀는 하루빨리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더군요. 그녀는 종종 자신이 꿈꾸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래, 어차피 결혼할 사람은 그녀뿐인데 뭐하러 시간을 끌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 싶어요. 결혼 준비라는 것은 생각보다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친구들 말에 의하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싸우기도 많이 싸운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것은 거의 없었어요. 그녀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다반사였죠. 딱히 반대할 만한 일들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문제는 신혼여행의 마지막 날부터 일어났습니다. 다른 신혼부부들이 그렇듯이 신혼여행을 다녀오면 처가에 먼저 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리잖아요. 요즘은 동선에 맞춰서 움직이는 일도 덜어 있다고 하지만 양가에 인사를 드리는 것이 관례라고 하죠. 저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부모님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녀는 왜 가야 하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생각지 못했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잘 다녀왔다 전화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했죠. 저는 결혼식 치르고 처음인데 당연히 찾아뵙고 하루는 자고 와야 된다고 했지만 그녀는 완강했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완벽한 독립을 이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저는 뭐라고 대꾸를 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집은 더더욱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이미 신혼여행지에서 친정으로 전화해 해결을 받다고 했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저를 보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법으로 지키라고 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런 거에 신경 써 오빠. 난 절대 못 가니까 가고 싶으면 오빠 나가. 난 우리 집에 안 갈 거야. 우리 집 두고 왜 남의 집에 가서 자고 와야 되는 거야? 저는 친정도 시댁도 남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그녀를 보면서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끔이지만 연애 시절에도 뭐든지 이분법으로 생각하던 통에 몇 번 다툰 적이 있었거든요.
흑과 백, 두 가지만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서까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죠. 저는 그녀에게 자고 오지는 않더라도 인사는 드리고 오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것조차 싫다고 하지는 말아달라고 했죠. 적어도 어른들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못마땅한 얼굴로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저희 부부는 양가 부모님께 정말 인사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마찬가지셨겠지만 본가의 부모님들도 많이 섭섭하신 눈치셨어요. 제가 외동이다 보니 서운하신 마음이 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녀는 저녁을 들고 가라는 어머니의 말에도 괜찮다며 집에 가서 먹겠다고 하면서 제게 빨리 일어나자고 하더군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꾹 눌러 참고는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먹고 가자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늘 왔는데 집에 아무것도 없지 않겠느냐고, 그러니 먹고 가라고 붙잡으셨고 그녀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피곤하기도 했고 그녀의 막무가내에 화가 난 상태이기도 해서 말을 걸지 않았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피곤한데 내일 하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그녀는 지금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그녀와 마주 앉았죠. 그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오늘 제가 너무 많은 실수를 했다고 말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도대체 무슨 실수를 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무슨 말이냐고 대꾸했습니다. 물론 제 목소리도 좋지는 않았죠. 그녀는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인사만 드리고 바로 일어나야지 왜 시간을 끄느냐고,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또 그녀는 전화로 해도 될걸, 굳이 얼굴 보여드리자고 해서 갔으면 그냥 얼굴 보여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뭐하러 거기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야? 시댁에서는 더 심했지. 왜 밥을 먹고 거기서. 잊었어, 오빠? 내가 말했지. 결혼을 하고 나면은 완벽한 독립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거기서 구차하게 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차?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 한 끼 먹고 오자는 게 그런 말 들어야 할 정도니? 어차피 그냥 집으로 와도 오랫동안 집 비워서 아무것도 없었잖아. 뭐가 불만이라는 거야? 그녀의 말에 제 언성도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배달을 시켜 먹거나 오는 길에 테이크아웃을 해도 되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는 주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저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보고만 있자 그녀가 저를 재촉하더군요. 빨리 대답을 하라고 말이죠. 저는 시댁이 어려운 곳이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어려워? 오빠, 남의 집은 다 어렵고 불편한 곳이야. 시댁이라고 어려운 게 아니라고. 남? 시댁이 남이냐? 친정도 시댁도 가족이야. 결혼으로 맺어진 가족. 그녀는 버럭하는 저를 보며 혀차는 소리를 내고는 가족은 자신과 저 둘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남이라고요. 그녀와 말을 섞으면 섞을수록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인상을 쓰는 저를 보던 그녀는 앞으로 조심하면 되는 일이라고 가볍게 말하더니 내일 출근도 있으니 빨리 정리하고 자자고 했습니다. 분주하게 여기저기 움직이는 그녀와 다르게 저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두 번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생각의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기 때문이죠. 복잡한 저와는 달리 그녀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와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일에 쫓겨 자연스럽게 잊고 말았죠. 신혼생활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갈 때쯤 저는 그녀에게 양가 어르신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한 번도 저희 집을 보여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단박에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굳이 식사 자리를 원한다면 밖에서 보자고 하더군요. 여보, 우리 결혼하고 아직 한 번도 여기 와보신 적 없으시잖아. 자식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실 텐데 초대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음식 준비니 뒷정리니 함께하면 금방인데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뭐야?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잖아. 부모라고 자식 사는데 꼭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부부만의 공간이잖아. 나는 우리 공간에 다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용납 못해. 그녀는 결혼도 했으니 우리는 어른이고 당연히 부모님과 완벽하게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더군요. 저는 그녀의 완벽한 독립이라는 것에 신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외부인이 아닌 부모님인데 왜 그렇게 나를 세우며 반대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녀 역시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녀의 기준에서는 부모님들도 철저히 외부인들이었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그녀는 며칠을 이 문제로 다퉜습니다. 조금도 의견이 좁혀지지 못했죠. 그녀는 끝까지 부모님께서 이곳을 오신다는 것을 반대했고 결국 제 의견은 그대로 묻혀 양가 부모님들은 한 번도 집에 오시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우리는 비슷한 일들로 몇 번이나 부딪혔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여름이 다가오는데 처가에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더워지기 전에 시험 삼아 운행을 해봤는데 전혀 시원해지지 않았다고 말이죠. 냉매 문제인가 싶어서 서비스 센터 사람을 불렀는데 너무 오래된 제품이라 부품이 없어서 고쳐 쓰는 것은 무리라고 하셨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녀에게 우리가 하나 새로 마련해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느냐고 저에게 대묻더군요. 저는 신혼살림 시작할 때 어머님 아버님께서 해주신 것도 많은데 에어컨 정도는 해드려도 될 것 같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녀는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다시 결혼하는데 그 정도는 어느 가정이나 다 해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갚아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따져들면서 우리 집도 아닌데 에어컨 걱정을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댁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는데 그걸 왜 자식들이 신경 쓰느냐고 물어보는 그녀를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기에 저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 의문스럽기까지 했죠. 결국 그녀의 반대에 저는 그동안 제가 따로 모았던 비상금으로 에어컨을 바꾸어 드렸습니다. 그녀의 알 수 없는 가치관은 좀처럼 변하질 않았습니다. 특히 그녀가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정상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께서 김장을 할 건데 혹시 시간 되면 같이 하지 않겠느냐고 물어보셨죠. 그녀는 왜 자신을 부르느냐고 저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김장을 하고 새로 한 김치에 수육을 삶아 함께 먹자는 의도로 부르셨을 뿐이었거든요. 며느리들은 씨가 붙은 것들은 시금치도 싫어한다고 하던데 그녀도 그런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고 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녀의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어머니께서 바쁘면 퇴근길에 김장한 김치를 가져가라고 하셨는데
저한테 꼭 그 김치를 먹어야겠느냐고 하더군요. 저는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새로운 김치 맛이라도 보라고 주신다는 건데 가져오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바쁘면 내가 다녀오겠다고 했죠. 그녀는 못마땅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집에서 김장하면 아무리 신경 써도 위생적으로 좀 찝찝하잖아. 거기 뭐가 들어갔는지도 잘 모르고 재료도 불분명한데 그걸 꼭 먹어야 돼? 오빠, 그냥 우리 사 먹자. 사서 먹으면 깔끔하잖아. 그리고 어차피 우리 집에서 밥 먹는 시간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김치 많아봤자 다 낭비야. 네, 그렇습니다. 그녀는 시댁을 가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는 김치라는 것 자체가 그녀의 기준에서는 NG였던 거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시댁이든 친정이든 김장을 새로 했다고 가져가란 소리를 들으면 찝찝하고 거북하신가요? 저는 오히려 고마울 것 같은데 말이죠. 저는 언성을 높이며 그녀에게 따졌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알아서 어련히 잘할 텐데 이래저래 끼어들고 싶어하는 시부모님이 이상한 거지 자기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설마 김치 없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큰일도 아닌 것으로 왜 자꾸 연락이 오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제게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알아서 친정과 거리를 두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분들이 귀찮게 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녀는 그런 저를 붙들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거리를 좀 두라고 몇 번이나 다그쳤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집에 혼자 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에도 좀처럼 화가 식지 않았어요.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김장 때 가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김치가 많이 남아서 떨어지면 가지러 가겠다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속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저만 그랬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별 다름 없이 제게 말을 걸었고 웃어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이야기한다거나 그동안 함께 보던 드라마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었다는 등등의 일상 그대로였습니다. 소름 돋았죠.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을까. 정말 제가 화를 낸 것이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가 하는 생각마저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면서 도무지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제 머릿속에는 앞으로 그녀와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만이 가득할 뿐이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야근을 마치고 밖에서 가볍게 한 잔 걸친 상태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안방에서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친구와 통화를 하는지 제가 들어온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화장실로 직행했어요. 씻고 나올 동안에도 그녀의 통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웃음소리가 멈추지를 못하더군요. 저는 일이나 더 할 생각으로 서재에 들어갔는데 그녀의 입에서 시댁이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서서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죠. 아니, 오늘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글쎄, 둘 다 바쁠 테니까 밑반찬 해둔 거 있다고 가져가겠냐고 하시는 거야. 아, 진짜 돌겠더라고. 우리가 알아서 해먹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노인네가 노망이 나신 건지 또 물어보시는 거 있지? 뭐 어떻게 하긴 뭘 어떡해.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지. 반찬 부족하면 알아서 잘 사먹고 있으니까 이런 일로 귀찮게 연락 좀 하지 마시라고. 몰라. 아무래도 오빠가 말 안 했나 봐. 저번에 김장김치 가져가라고 했을 때 분명히 오빠한테 말했거든.
그러면서 오빠한테 거리 두고 지내는 게 좋겠다고까지 했는데 못 고치고 있나 봐. 오빠? 오빠야 뭐라 하지. 그래도 어쩌겠어.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야지. 쇠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벌컥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짓는 것도 잠시 전화를 끊고는 태연하게 언제 들어왔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방금 통화했던 내용이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화를 엿들었냐며 아무리 부부라도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욕을 꾹꾹 눌러 참으며 오늘 어머니께 전화를 받았느냐고 물었죠. 그녀는 사과도 하지 않는다고 툴툴거리면서 방금 들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라고 다그쳤습니다. 높아진 언성에 그녀는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깨물어 보느냐고 짜증을 내더군요. 뭐라고 하긴 뭐라고 해. 이런 일로 귀찮게 하지 마시라고 했지. 그녀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조금도 생각하고 있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열이 올라 붉어진 제 얼굴을 이상한 생명체를 본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신경 써주시는 어머니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했지만 오히려 그녀가 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저번에 다 이야기한 것 아니냐고 하면서 말이죠. 제가 제대로 말을 전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이번에 확실하게 말을 했다며 앞으로 2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죠. 저는 흥분으로 거칠어진 숨을 고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봐도 이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반복적인 상황으로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제대로 말했다는데 무슨 말을 한 거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별것 아니라는 말투로 산지도 알 수 없는 재료로 만든 위생적이지 못한 음식을 자꾸 주신다고 하는데 불편하고 귀찮다고 말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식으로 우리 집 냉장고 걱정해 주시는 것은 선을 넘는 행동이라고 다음부터는 주의하셨으면 좋겠다고까지 어머니께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어머니께서 얼마나 놀라셨을지 저는 상상도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말해야 하니? 자식 걱정하시는 부모님께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녀는 이미 성인이 되어 결혼까지 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럴 시간에 자기 건강이나 챙기는 것이 좋을 텐데 라고 하면서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전화가 온 것을 보니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날 잡아 치매 검사라도 받게 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그녀와 마주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이 안 통하는데 같이 살 필요가 있겠냐고 말하며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고 했죠. 그녀는 이런 제 말에 당황하며 무슨 말이냐고, 무슨 시간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친정도 시댁도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남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에 도저히 익숙해질 수가 없다고 말이죠. 매주 만나서 밥 먹고 집에 서로 오가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살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바쁜데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신경 쓰시는 부모님 마음이라도 가볍게 만들어드릴 수 있을 정도를 원하는데 그것조차도 거부하는 사람과 어떻게 앞으로 계속 살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말이죠. 그녀는 저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문제이며 왜 그것을 지적해도 고치지 않느냐고 오히려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너도 나도 상대방이 문제고 서로 잘못한 것 없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같이 살 필요가 있을까 싶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좀 하자. 그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을 바꿀 의지가 필요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원하는 시간을 줄 테니 생각을 바꿀 노력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그녀는 제 말을 다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생각했죠. 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결혼의 지속 여부에 대한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제게 말한 것과 같은 말을 돌려주었습니다. 나는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할 테니까 당신은 그 생각을 고치겠다는 노력을 해.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분명 제가 고치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죠. 우리는 그날 이후부터 방을 따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겨울은 추워서 겨울이라고 한다고들 하지만 갑자기 영하로 뚝 떨어진 기온은 좀처럼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난방비도 많이 올라서 올해 겨울은 유독 춥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저는 혹시나 싶어 처가와 본가에 전화를 걸어 보일러는 잘 돌아가는지 물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괜찮다고 추운데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망설이듯 그녀와는 잘 지내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차마 시간을 갖고 생각 중이라는 말이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대충 얼버무리면서 다음에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죠. 본가의 사정이 달랐습니다.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는 들리는데 전혀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전인 서비스 센터에 신청은 하셨는지 물어봤습니다. 센터에서는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보일러에 문제가 생긴 곳들이 너무 많아서 당장은 방문하기 어렵다고 빨라도 내일 오후나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수리를 해야 한다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 관해서는 센터에서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두 분은 가까운 모텔에서 지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침 뉴스에서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저는 가까운 우리 집에 모시고 싶었죠. 물론 지금까지의 그녀라면 펄쩍 뛸 것이 불보듯 뻔하였기에 선뜻 우리 집으로 가자는 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녀라고 해도 이런 상황이라면 이해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은 우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라고 말했어요. 퇴근하고 모시러 가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녀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회의 중인지 좀처럼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저는 톡으로 사정을 이야기하고 저녁에 부모님을 집으로 모시고 싶다고 남겼습니다. 한두 시간 지났을까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역시나 그녀는 화가 잔뜩 났습니다. 오빠, 우리 이런 이야기 이제 그만하기로 합의된 거 아니었어? 우리 공간이야. 왜 자꾸 남을 못 들여서 안달이야? 호텔 가. 호텔 차고 넘치잖아. 호텔로 보내라는 그녀의 말에 저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한 달을 살자고 했니? 1년을 살자고 했니? 추운데 보일러 고장났다고 하시니까 하룻밤만 우리 집에서 모시고 내일 서비스 센터와 얘기하겠다고 했잖아. 그녀는 단 1시간도 용납할 수 없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가 이번만큼은 상황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 제가 바보였더라고요. 그녀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자식집이 코앞인데 호텔에서 하루 쉬라고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도 않겠다고 하루면 되는데 그걸 왜 이해를 못 해주냐고 했죠.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부모님 모실 테니 불편하면 다른 곳에서 자고 오든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 다시 전화가 걸려왔죠. 그녀는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다고만 했죠. 어떻게 할지는 그녀가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감정 싸움은 하고 싶지 않았기에 제발 여기서 그만하게 해달라고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쯤 그녀는 알겠다고 나중에 보자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진이 다 빠져나간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대로 잘 넘어가서 다행이다 싶어서 안도의 한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퇴근하자마자 부모님을 모시러 갔어요. 집에서 저녁까지 먹겠다고 하면 더 많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 그녀에게는 저녁은 먹고 들어가겠다고 연락을 미리 해두었죠. 그녀는 알겠다는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가까운 한정식 가게에서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불안한 목소리로 정말 가도 괜찮겠느냐고 며느리가 불편해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그전 일이 마음에 걸리시는 모양이었어요. 아버지도 근처 모텔로 가도 괜찮다고 하시면서 이런 일로 그녀와 싸운 것은 아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작 하룻밤인데 이렇게 눈치를 보시게 하는 게 맞는 걸까? 그냥 호텔로 모시고 갈까?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죠. 저는 미리 이야기 다 했다고 하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웃어 보였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가자 예상과는 다르게 그녀가 마중을 나오더군요. 그녀는 식사는 맛있게 하셨냐고 묻더니 차와 과일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아까 전화로 다투던 그녀가 맞는가 의아했죠. 부모님은 갑자기 폐를 끼치게 되었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녀는 묵묵하게 차를 준비하기만 했어요. 그리고는 아주 평온한 표정을 지으면서 닭이의 차를 따라 앞에 놓아드리더군요. 부모님은 그런 그녀의 반응에 헛기침을 하시며 차를 한 모금 하셨죠. 차라리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방으로 모실 걸 그랬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차분한 그녀가 오히려 시한폭탄처럼 조마조마했거든요. 그녀는 천천히 차를 마시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연히 민폐고 미안해 하셔야죠. 아시면서 이렇게 행동하셨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상대방에게 미안할 만 행동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지 않나요? 저는 전혀 괜찮지 않으니 거짓말이라도 두 분께 괜찮다는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아요. 딱 하룻밤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 하룻밤만 주무시고 가주시면 됩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너무 기가 차서 입만 벌릴 뿐 아무런 목소리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부모님은 민망하신지 붉어진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셨죠. 아버지는 그냥 근처 모텔이라도 가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셨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지만 일자로 굳게 다무신 입술에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느껴져 말리기도 힘들었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서로 간에 깔끔하고 좋을 것 같다고 말하며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서로 간에 쓸데없는 시간 낭비 없이 얼마나 좋냐고 한마디 덧붙였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나가려는 두 분을 붙들어 안방에 모셨어요. 그녀는 지금 어디 들어가시냐고 소리를 높였죠. 저는 두 분께 절대 나오지 마시라고 하고는 그녀와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는 화가 났는지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안방을 손가락질하며 지금 누구 허락을 받고 이런 일을 저지르냐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오히려 제 머리는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 집? 내가 열심히 모은 돈에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장만한 곳이야. 당신 지분은 1%도 들어있지 않다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집이지. 당신이 이렇게 정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험한 꼴 보기 전에. 그녀는 충격받은 얼굴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따졌어요.
저는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걸어둔 그녀의 가방을 쥐고서는 내일 짐과 이혼 서류를 따로 처가로 보낼 테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절대로 갈 수 없다고 우리 집을 두고 내가 왜 나가야 하느냐고 버티면서 소리를 질렀죠. 저는 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인어른께 지금 집으로 와주십사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니라 안방에 계시는 시부모님이 나가야 한다며 왜 자신에게 나가라고 하느냐고 계속해서 따져들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어디 머리라도 다친 것 같다고 저더러 병원을 당장 가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그런 반응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던 그녀도 지쳤는지 조용해지더군요. 장인어른이 오실 때까지 우리 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니 장인어른이 형님과 함께 오셨어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더 이상은 그녀와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분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그녀는 여전히 도끼 어린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그녀는 빨리 시부모님을 모텔로 모시고 자기에게 사과를 한다면 다 용서해 주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 그녀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두 분께 그녀를 데리고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할 뿐이었죠. 그녀의 말이 길어질수록 두 분의 안색은 창백해져 갔습니다. 저는 빨리 그녀를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혼 서류는 내일 따로 찾아들고 찾아뵙겠다는 말과 함께요.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나하고 함께 가고 싶다며. 그랬으면서 이혼? 난 절대 못해. 내 거 절대 안 뺏겨. 그녀는 형님께 끌려가면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장인어른은 눈물을 보이시며 사돈어른께 사죄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거절하기가 난감해서 아버지께 말씀드리러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눈물을 훔치시며 벽에 기대어 앉아 계셨어요. 저는 장인어른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데 잠깐 보실 수 있겠느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아버지는 비틀거리면서 일어나셔서는 밖으로 나오셨어요. 두 분은 말없이 손만 맞잡고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기만 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은 자식을 잘못 키워 죄송할 뿐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자식이 어디 부모 마음대로 크는 거냐며 이 녀석도 똑같으니 둘이서 결혼까지 했던 것이라고 같이 미안하다고 하셨죠. 그 모습을 보는 저는 죄인이 된 기분이 들어 고개를 들고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가시고 집안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괜히 여기에 와서 일을 악화시켰다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어차피 이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시던 아버지는 이혼을 후회하지 않겠느냐고 물어보셨죠. 지금 같은 마음으로는 조금의 미련도 남지 않을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아버님은 알겠다고 하시면서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두 분께 집이 정리될 때까지 이곳에 계셔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일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추운 겨울 다른 곳에서 쉬게 하고 싶지 않다고 거듭 부탁을 드렸죠. 두 분께서는 지금은 아무런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내일 이야기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두 분의 잠자리를 봐드리고는 거실에 불을 끄고 앉았습니다. 정말 많은 순간들이 머릿속을 지나갔어요. 처음에는 행복했던 기억들이 많았는데 점점 싸우고 화냈던 기억들만 자꾸 떠오르기 시작했죠.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회사에 병가를 내고
그녀의 짐들을 챙겼습니다. 옷가지와 소지품을 챙기는 제 모습을 보시던 어머니는 또 눈물이 터지셨죠. 저는 괜찮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니는 어젯밤처럼 다 우리가 여기에 와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자책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싫어 빠르게 짐을 정리하고 지난밤에 뽑아둔 이혼 서류를 챙겨 들었습니다. 처가로 가는 길에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시원한 감정도 들었지만 어젯밤 부모님께 차근차근 말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떠오르면서 화가 나기도 했죠. 처가에 도착할 때쯤에는 화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잠긴 목을 풀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은 밤새 우셨는지 눈두덩이가 많이 부어 계셨어요. 저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는 그녀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곧 그녀가 나왔어요. 그녀 역시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형님은 차에 실린 그녀의 짐을 꺼내오겠다고 하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뒤를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따라 나가셨죠. 집에 우리 두 사람만 남자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정말 자신과 이혼을 할 생각이냐고 말이죠. 저는 대답 대신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서류를 읽어보더니 망설임 없이 길게 찢었습니다. 나는 이혼 안 해. 그냥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오빠. 그러면 다 잊어줄게. 저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기회를 줄 테니 빨리 사과하라고 했죠. 저는 더 이상 그녀와 감정 싸움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식었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그녀에게 저는 홧김에 결정 내린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려고 해도 벽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고 하면서 더 이상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고 했어요. 재산 분할에 관해서도 그녀가 좋아하는 대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최대한 빨리 해결해 보겠다고도 했죠. 그녀는 자기랑 헤어지고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보지 말자고 말이죠. 그녀는 알겠다고 하면서 서류는 두고 가라고 했어요. 저는 빨리 정리해서 연락을 달라는 말만 남기고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짐을 다 옮기고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계시는 처가 식구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어 정말 면목 없다는 말만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끝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날 그녀가 이 상황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이혼 절차를 밟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녀가 집에 들어와서는 안방에 자리를 잡고 꼼짝도 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저는 급하게 조퇴를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두 분은 거실에서 차마 앉으시지도 못하고 불안하게 저를 바라보셨죠. 저는 두 분께 다행히 집에 보일러가 작동된다고 말씀드리면서 택시를 불러드릴 테니 먼저 가 계시라고 했어요. 두 분은 알아서 갈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면서 큰 소리 나지 않게 잘 이야기하라고 하셨죠. 두 분이 가고 나서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류 작성 다 했어? 안방 문을 열리고 그녀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 팔을 붙들고서는 똑같은 말을 또다시 반복했어요. 지금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다 용서해 줄 수 있다고 말이죠. 저는 그녀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저는 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 대해 너무 몰랐다고 말했어요.
우리 잘 맞았잖아. 취향도 같고, 좋아하는 작가도 같고, 이야기 잘 통했잖아. 뭐가 문제야? 오빠가 우리 사이에 다른 사람들 끌어들이지만 않으면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저는 그녀에게 그녀가 말하는 다른 사람의 가족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죠. 저는 천천히 이런 점이 서로 다른 부분이고 우리는 이 간격을 좁힐 수가 없으니 헤어지는 것이 맞다고 했답니다. 그녀는 자기의 인생 계획에 이혼은 없다고 말하면서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법정까지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괜히 서로 간의 나쁜 점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싸우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 지금 합의 이혼을 하자고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솔직히 그녀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저는 빨리 이 상황이 해결되길 바랬습니다. 더 이상 그녀와 말을 한다는 것이 힘들었거든요. 결국 그녀는 자신을 찾아온 장인어른과 형님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를 들고 형님이 찾아오셨어요. 말없이 서류를 전해주신 형님은 제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가셨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이후 정리를 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재산 분할 정리도 있었지만 그녀와는 최대한 멀리 떨어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해외 발령을 신청했습니다. 부모님은 가서 정리를 잘 하고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이제 다음 주면 저는 출국입니다. 짧다면 짧은 결혼 생활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